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현구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2강을 오늘은 준비를 했는데요. 이미 한 달 전에 코로나 지역 감염 합산이 진행되면서 2강이 1강에 이어서 곧바로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저 또한 아쉽고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1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로보틱스 분야와 순수 지능 분야에 대한 발달 현황에 대해 살펴봤었고, 오늘은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또 그 과정에서 인간 고유함에 대한 탐색도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큰 수업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무엇일까?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판단을 인간보다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앞선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그리고 그 기술이 대체할 인간의 일자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럼 강의를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이런 배달 로봇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속에 작은 박스는 실제 음식물을 배달하는 미국 버클리 대학 내에서 활용했던 로봇 배달부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함께 보시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학교 UC 버클리라는 학교고요. 이런 키위 로봇이 왜 학교 안에 있냐고요? 바로 첫 번째로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음식을 시켜 먹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이동 거리가 그렇게까지 멀지 않으니까 음식 배달하고 두 번째 음식 배달할 때도 다 학교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가까우니까. 좀 귀엽게 생겼나요? 네, 이제 키위 로봇 앱을 이용해서 음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위봇 앱을 키면은요, 지금 보이시는 게 다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이 참 많네요.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쭉 있고 저기 맥도날드도 있네요. 맥도날드 좋아하시나요? 전 좀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끊임없이 내려도 음식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나를 클릭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른 후에 오늘은 너로 정했다! 치포틀레. 음식을 재료도 시키고 체크아웃을 누르면요, 내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지도가 나와요. 그 지도에서 여러분이 음식을 받고 싶은 장소를 택하면 돼요. 여기가 학교다 보니까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다 학교 건물들 이름이거든요. 어느 건물에서 만날지 정한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끝났습니다. 쉽죠? 음식을 주문한 후에는 이렇게 생겼네요. 제 음식을 가지고 있는 로봇은 270번이네요. 약속 시간까지 그 장소에 도착하면 되니까 저는 그 시간에 제 할 일 하면 되고요. 음식이 만들어져서 배달을 하고 있을 때는 앱으로 알려주네요. 여기서 좀 힘든데 도대체 어디 있지? 도대체 로봇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핸드폰에는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혹시 저건가? 너는 270번이니? 너가 내 음식을 가지고 있니? 나한테 윙크하지 말고 좀 답 좀 해줘. 배고파. 혹시 저건가? 저기 멀리서 보이는 저게 제 음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번호를 보아하니 270번 맞네요. 그래서 그냥 열라고 하면은 안 열려요. 앱에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짜잔, 자동으로 열리죠. 네, 뭔가 장기를 꺼내 먹는 듯한 느낌입니다. 음식을 득템을 했고요. 잘가 키위봇, 잘가. 마침 햇빛이 나서 저는 자리를 잡고
이게 제 음식이에요. 맛있게 생겼죠? 몇 가지 이걸 쓰면서 제가 좋다고 생각한 점은 일단 시켜놓고 일해도 되니까요. 평소에 시간이 없는 학생들이나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을 때는요. 일단 자기 도서관 주위에 시켜놓고 자기 할 거 하다가 밖에 나가서 픽업을 하면 되니까 학교 안까지 들어오기 되게 번거로운 그런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좋고요. 혹시나 약속 장소에 갔는데 제가 늦으면은 만약 진짜 사람이 서 있으면은 정말 미안한데 이 로봇은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늦더라도 덜 미안합니다. 배달비 같은 경우는요, 학교 안에서는 지금 공짜라서 제가 돈을 내지 않았지만 장소에 따라서 비싸기도 하네요. 어떤 거는 3달러, 4달러. 그냥 사람이 배달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돈을 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미래에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면은 이 돈이 점차 줄어들겠죠? 그래도 얘네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소 1달러는 그리고 한국 돈으로 한 1200원 정도는 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떠셨는지요? 영상 속에 등장한 키보드 귀엽지 않아요? 이 사진 속에 있는 키봇은 1세대 모델이고요. 실제 미국 대학 캠퍼스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로봇 기술들입니다.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이 정도의 기술이 반영이 됐고 영상 속에 잠깐 살펴봤듯이 사람을 피해갈 줄도 알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죠. 어디쯤 도착을 했고 또 이제 음식물이나 배달 물품을 꺼내기 위해서 어,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획득해 가지 않겠죠. 이런 기술들이 현재 실현이 됐고 조만간 우리 삶에서도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좀 더 종합되고 발달된 형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주 듣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기능. 자율주행 기능은 총 6단계로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6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레벨 0는 어떤 기능도 없어요. 자, 레벨 1부터 우리가 흔히 크루즈 기능이라고 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능들인 거죠. 레벨 2는 부분 자율주행이 실현이 돼서 앞차와의 거리를 인식할 수 있어서 스탑 앤 고가 가능해요. 자, 레벨 3는 뭐냐? 조건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구간 자율주행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운전자는 전방을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야 하고 핸들에 손을 얹고 있어야 되는 어떤 부가적인 조건이 따라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완성자 업체가 사고 났을 때 책임지는 기술이고요. 레벨 4는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고도화된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특정 도로에서 모든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실현이 돼요. 그래서 레벨 4까지 도달하면 레벨 5까지는 금방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벨 5와 레벨 4가 어떻게 다르냐? 레벨 4는 운전석과 핸들이 있고요. 레벨 5는 아마 운전석과 핸들조차, 뭐 조향장치,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브레이크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장치를 작동할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율주행 기능인 단계에서 나오는 등급인데 이 기술이 가장 잘 반영된 업체가 바로 제가 볼 때는 테슬라 같아요. 자, 테슬라는 현재 어, 테슬라 차에만 보급하는 고성능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현재 도요다나 폭스바겐보다 한 6년이 앞서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자율주행 기능에 최적화된 기술을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결국 뭐겠어요? 앞에 나타난 사물이 움직이는 사물인지 또는 피해가야 할 사물인지 이런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컴퓨터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이 구현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이제
테슬라가 갖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는 현재 Full Self Driving 기능을 옵션으로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한 37만 대 정도 이제 차를 팔아치웠어요. 그리고 현재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은 에, 정지 표시나 신호등을 인식할 수 있고, 그럼 도시만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주행이 할 수 있죠. 또 일반 고속도로에서는 톨게이트를 스스로 빠져나갈 줄도 알고 차량 추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자, 이런 어떤 테슬라가 이제 꿈꾸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CEO 앨런 머스크는 최근에 스페이스 X 사업에서 이제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꿈에 한 발짝 다가간 인물이기도 해요. 한편 이 앨런 머스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전기 자동차만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에너지 어떤 회사로서도 꿈을 꾸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자동차는 이제 쿼터 1이니까 4분의 1분기에 올해 약 88,400대 정도를 팔아치웠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그를 평가하는 상황을 보면 약 1,546달러에 가까운 한 주당이에요. 한 주당. 얼마입니까? 약 근 100, 한 8, 90만 원 하려나요? 엄청난 자산 평가를 받고 있죠. 그것도 가장 최근입니다. 7월 16일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단순히 그가 자율주행 기능 자동차를 세상에 선보이고 전기차를 내놔서만은 아니에요. 또 하나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사회를 꿈꾸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축전을 하고, 또 그 축전된 전력을 가정에서 소비하면서 차량에 이제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인류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의 꿈들이 뭐 실현이 된다면 인류는 더 평화로워지고 풍요로워질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기술이 구현됐을 때 불러올 걱정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다시 말하자면 일자리가 사라질 분야가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불러올 걱정거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사라지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어, 위험한 영역, 단순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일을 할 경우에는 빨리 사라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확성과 창의성,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공감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은 대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 정도 선에서 현재 인공지능에 의해 사라진 일자리와 남을 일자리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새로운 사회 문화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기익경제라고 부릅니다. 기익경제가 뭔 말이냐면, 그냥 처음에는 1인 자영업자였는데 이 단어가 이제 확장이 돼서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라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등장한 기익경제는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런 거죠. 인재 매칭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탤런트 뱅크와 숨고라고 하는 기획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이제 플랫폼이 있어요. 자, 탤런트 뱅크는 뭐냐? 고스펙 시니어와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주로 뭘 하느냐면 이제 은퇴한 대기업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중소기업에서 재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채용은 힘드니까 단기 채용을 해서 현재 프로젝트,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을 받도록 이제 구인과 구직을 요구하는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제 인재 매칭 플랫폼입니다. 또 하나 이제 숨고가 있어요. 숨고는 이제 이 총 700여 분야의 일자리를 매칭을 해주는데 여기는 전문적인 일자리에서부터 아주 뭐 사소한 뭐 페인트를 칠하고 뭐 청소를 해주는 일까지 현재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회원에 회원은 더 많은데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난해 연말에 출시한 우버 워크가 있습니다. 우버는 이제 그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인데 요리사나 청소부 같은 임시직 일자리도 중개하는 플랫폼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긱경제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탤런트 뱅크는 기업 고객을 위한 전문가 매칭 플랫폼의 성격이 강하고 이에 반해 숨고는 숨은 고수를 찾는다는 뜻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어, 제가 이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파트 인테리어 혹은 상업공간 인테리어 이런 전문 인테리어를 해주는 사람들 찾는 어떤 저기 뭐랄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뭐 레슨, 디자인 개발, 건강 미용, 뭐 알바, 이벤트, 비즈니스까지 아주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긱경제를 통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 문화 현상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우버워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플랫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노무직에 필요한 사람들을 매칭해주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산업이 기술 진화를 할수록 새로운 틈새를 개발해낸다는 것. 그것이 인류의 어떤 생존 하나의 어떤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분명히 그걸 대체하는 방안들이 분명히 모색될 텐데 이 모색이 만 가지고 될까? 혹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말고 또 인공지능이 불러올 어떤 고민 또는 문제거리는 없을까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말고 또 그걸 일자리를 대체하는 어떤 그 활동들이 등장하겠지만 이 외에 우리가 맞닥뜨릴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총 4개를 꼽았어요. 자, 첫 번째, 자, 부의 불균형. 자, 뭐냐면 이 그래프는 이거예요. 자, 실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의 어떤 편중 양상을 이제 서로 얘기를 해봤는데 이상적으로는 약 탑 20%가 한 30% 정도 부를 소유하면 좋겠다. 그리고 중산층이 또 한 30%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상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약 20%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의 실제 모습이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위의 그래프가 99%가 전 세계 99%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밑에 그래프가 바로 1%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현황인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바로 2008년, 9년을 정점으로 이 부의 편중 양상이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어, 상 1%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99%가 갈수록 자산을 이제 50% 미만으로 추락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페이스북,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그리고 구글까지 이런 회사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 CEO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 해도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앨런 머스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 해도 약 8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런 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부를 축적할 확률이 높은 것이 당연한 에, 어떤 현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생각되는 어떤 걱정거리는 사람과 인공지능 사이의 어떤 경계가 불분명해질 거다. 자, 이 그림 속에 있는 유진 구스만은 챗봇입니다. 이 챗봇을 통해서 인간과 대화를 했는데 이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5분 정도 대화를 해요. 그 중에 30명이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해가지고 10명이 이거 사람인데? 나 사람하고 대화를 한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 그 유명한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어쨌든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챗봇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런 이 거장들, 대가들의 작품을 똑같이 구현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있고요. 어느 쪽이 진품인지 이제 알 길이 없는 렘브란트의 작품인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진품인지. 또 이런 것도 있죠. 실제 수묵화도 인공지능 기술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로봇팔이 이 수묵화 알고리즘대로 학습을 해가지고 수묵화를 그리는 거예요. 정말 놀랄 정도죠.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간만이 예술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 특히 로보틱스가 구현한 것도 창작 활동으로 볼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이제 촉발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런 걱정거리인데요. 자, 로봇의 오작동이 있습니다. 또는 인공지능이 오작동하는 순간 우리 삶에 미칠 좀 혼란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광주가 현재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교통 관리 시스템을 인공지능이 이제 맡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편리한 것도 많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오작동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걱정거리 중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걱정거리이기도 하고요. 혹은 뭐 인공지능이 실수로 이런 사건 사고 기사를 보도해 버릴 수도 있고 뭐 핵물질을 실은 열차가 신시내티에서 탈취됐다. 이런 거짓 페이크 뉴스가 유통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테슬라가 빈번히 이제 그 자율주행 작동 과정에서 사물 인식에 실패하면 사고가 나곤 해요. 이런 것도 바로 오작동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구현된 이 딥페이크 누가 진짜 오바마인지 알 수가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근데 앞선 세계보다 지금 이걸 제일 걱정하는데요. 사실 기후변화나 어떤 이런 인류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는데 감시나 테러에 악용이 된다면 그건 제일 큰 재앙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에 현재 적용된 영역과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예측해 볼 만한 하나의 어떤 상황들 또 고민해 봤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불러올 걱정거리 네 가지까지 탐색해 봤습니다. 자, 첫 강은 인공지능의 시대 두 번째 첫 강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남은 이야기는 새로운 영상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긍정적 활용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